네, 출근해야죠. 여보 출근해야지. 아, 삼진제야. 네. 근데 채팅창에 저도 그 알파고 신하 씨가 네. 그 알파조 신하 CC인 거죠? 알파고 신하 씨. 예, 예. 아, 우리처럼 이제 씨를 붙이자면 알파고 신하 씨. 예, 그렇게 되는 거죠. C까지가 이름인 알파고 거죠. 신하 씨까지가 이름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짧게 이스라엘 소식 전해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좀 그 시장 마감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참 그 이스라엘 사태가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증시는 지금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지금은 좀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정프로님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채권하시는 분들은 채권. 예, 모든 자산은 채권의 그림자일 뿐이다. 아하. 채권의 그림자일 뿐이다. 예, 그냥 채권 시장이 제일 중요하고 채권 시장만 보면 된다. 뭐 주식 그런 건 뭐, 뭐 그냥 우리 거 하도 조금 따라하는 그런 정도 아니겠냐. 채권이 모든 자산의 근본이다. 예. 라는 생각. 예. 물론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저처럼 이제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예. 채권은 주식의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씨앗 정도 될까요? 네. 주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참고 자료? 그 정도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채권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랐는데 증시가 오른 배경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하락한 부분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좀 주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0.19%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조금 중간에 장 중간에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엔 조금 힘을 내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1%. 그 원래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 나스닥이 제일 빨리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았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0.43% 정도가 올랐습니다. 어제 나왔던 지표 중에는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었는데 미국 기준입니다.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0.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전달에 기록했던 0.7%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는 0.3%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식품과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9월 근원 생산자 물가는 0.2% 올라서 8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준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네. 다들 하는 얘기가 뭐 내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올릴 것까지 있냐 이런 내용들을 연준 인사들이 좀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한 10bp 하락한 4.56%. 그 30년물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빠졌는데 13bp가 빠져서 4.7%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거의 뭐 금리가 뭐 우리나라 금리 선물은 뭐 역대 최초로 뭐 상한가 기록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하.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상한가가 있어요? 그게? 선물은 상한가가 있어요. 뭐 사실상 상한가라는 건지 정확하게 상한가라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뭐 역대급으로 좀 움직이면서 정말 금리 쪽에서 충격을 좀 줬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좋은 분위기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스라엘 소식 먼저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굉장히 좀 잔혹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혹해진다. 예, 제목은 이스라엘군 공습 봉쇄에 가자주 전력 끊겨 집단 학살 정황도. 집단 학살은 하마스 쪽 집단 학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등을 겨냥한 하마스의 로켓 공격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폭격을 좀 하고 있는데 양측의 사망자가 한 2,300명을 넘어섰다라는 집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마스 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었잖아요. 그리고서 예고 없이 공습을 하면 한 명씩 살해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예고 없이 공습은 아니겠지. 뭐 매일 그냥 공습을 그냥 한다고 다. 근데 저희가 네. 저희 취재팀에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사님 인터뷰를 할 때 그 뭐 내용을 정확하게 왜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그 인질을 한 200여 명 정도 잡아갔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막 그런 얘기 했더니 당시 이스라엘 대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그분들이 뭐 살아 계신지 시신인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와.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얘기가 그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게 조금 느껴질 정도로 그러네요. 원래 예고 없는 공습에는 인질을 한 명씩 살해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날 어젯밤에도 한 200곳 이상을 그냥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모스크, 주택, 병원, 학교 여기가 주로 이제 잘 공격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네.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교회라든지 뭐 주택, 병원 이런 데를 안 하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무차별 공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제 우리는 하마스 무장대원과 지도자들의 알려진 거처는 제약이 있더라도 모조리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한 22,600채가 파괴가 됐고 병원도 10곳, 학교도 48곳이 파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가자 지구에 발전소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연료 부족으로 중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도 비상 발전을 하고 있지만 곧 전력은 끊길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가자 지구는 수세기를 거슬러 중세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서는 25만 명이 넘는 피난민을 위한 음식과 식수가 12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집트가 한 6시간 정도라도 좀 휴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집트가? 예. 왜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예. 6시간이라도 휴전을 하고 그때 이제 인도적 지원 국민들 대상으로라도 좀 물과 식량이라도 좀 공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럴 생각이 양쪽 다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좀 인도적 구호 물자가 반입될 수 있도록 통로만이라도 좀 열어달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튀르키예 쪽에서도 그 전기, 수도, 식량, 연료, 의약품 공급이 전면 차단된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남부의 카파르아자 키부츠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영유아들의 참수를 포함해서 100여 명 이상이 학살됐다고 영국의 더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이유로도 아마 정당화되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아마 그것 때문에도 국제 여론도 굉장히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하마스에 대한 혹은 뭐 팔레스타인 전체에 대한 굉장히 큰 비난 여론을 아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정당성들을 주어주는 뉴스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 관련해서는 이제 알파고 시나시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좀 얘기를 하게 되실 것 같아서 그럼 왜 이렇게 시장은 반응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유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서 공급망적인 측면에서 유가가 움직이게 됐다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지배적이에요. 근데 뉴욕타임즈가 왜 유가가 안 오르고 떨어질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그 배후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거기서 배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란이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란이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수가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는 거의 한 하루에 1,800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서 이란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정말 그 국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건데 이란이 개입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 0.5%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돌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그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 맺으면서 좀 가까워지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이 이제 무슬림들을 좀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우디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좀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뭐 원유 쪽에 감산을 한다거나 요러면은 또 움직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우디는 지금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중동 분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전쟁이 국제 시장에 미치는 그러니까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거는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아주 오래된 뭐 원들이 많이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서로 간에 뭐 이스라엘도 잘못한 게 당연히 있을 거고 뭐 팔레스타인 역시 뭐 마찬가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이제 일일이 다 지금 이 뉴스 시간에 전해드릴 수는 없고 근데 아까 전에 드렸는데요. 여기서 230만 가베아 지구에 있는데 민간인 관련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잔혹하게 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예. 이스라엘 쪽에 약간 네네네. 조금 비판을 받는 요지입니다. 오랜 역사적 사건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지구본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저희 3프로 채널 안에도 인남식 교수님의 또 중동학개론 뭐 이런 데 보시면 또 충분히 또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건 뭐 여기 여러모로 묻히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국정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도 참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 뭐 금융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그 정치권에서도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제목은 신혼부부예요. 60대 50년 특례보금자리론 받아 헛질린 금융위라는 제목의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의 제목인데요. 60대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일단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죠. 근데 조금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융권을 한 10년 정도 금융 좀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정감사 참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드렸었던 그 가계부채 관련해서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대출이 좀 국정감사의 화두가 됐어요. 일단 김주영 금융위원장도 50년 만기 대출은 이제 금융의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을 한다.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는 아니 뭐 금융당국이 뭐 은행에 대해서 영향력이 엄청 강한데 그거를 뭐 사실상 묵인해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금융위는 이제 금융 상품과 관련해서는 좀 복잡한 보험 정도나 관리를 하지 예금을 어떻게 내놓고 대출을 어떻게 내놓는 거는 이제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금융위가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50년 만기 대출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좀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주택금융공사에도 50년 만기 대출이 있어요. 정부 정책 금융에도. 근데 여기에 50년 만기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만 34세 이하 내지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만 34세 이하 내지는 또는 그러니까 신혼부부 둘 중에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60대 이상 대출자가 5명이 있었는데 신혼부부입니다. 100세 시대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금융상품의 혜택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규정상은 드려야죠. 결혼했는데 엊그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좀 필요하잖아요. 신혼부부 주택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금융상품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르신들도 얼마나 그 새로 결혼하시고 또 꽁냥꽁냥 커피포트 사고 하시려면 또 주택 새로 하셔서 사셔야죠. 그래서 이제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 뭐 예를 들면 신혼부부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만 40세 이하라든지 이런 걸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50년 만기 대출은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인데 그러면 40대 신혼부부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34세 이하 또는 뭐 만 40세 이하의 신혼부부 뭐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너무 좀 이거는 60대 신혼부부는 안 됩니까? 되는데 이거 뭐 70대는 왜 안 돼 그러면?
60대 사대죠. 이상이니까. 네? 이상. 60대 이상. 이게 70대도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네. 60대 이상 대출. 신혼부부면 다 되죠. 아니 왜냐면 우리 엄마도 지금 남친구 생겼단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댓글에 초혼이냐 재혼이냐. 재혼돼. 이거 재혼됩니다. 재혼되죠? 예, 됩니다. 예, 재혼됩니다. 3혼도 되고 8번 결혼한 저 유통씨도 되고요. 새로 결혼하신다면. 사실혼은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고요. 네, 제도적인 혜택은 법적 좀 받을 결혼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지연 금융위원장은 이 부분은 조금 연령 제한을 더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 50년 만기 대출이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느냐 생애 주기를 따지는 거잖아요. 네.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은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대로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만기가 긴 대출에 대한 특성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불찰이고 잘못이다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이거 바뀔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통 기자들이 이런 거 되게 유심히 보는 이유가 나중에 이거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금융위를 계속 취재하고 있으면 네. 제일 먼저 이거를 누군가가 정책에 나올 때 쓰겠죠. 이제 60대 못 받는다 이런 걸로 단독 기사 있잖아요. 이런 거 취재 용도로 요 국정감사를 또 유심히 보기도 이게 합니다. 되게 혜택이 큰 모양이에요. 금리가 아무래도 싸니까요. 금리가 싸서. 그리고 이제 50년 만기로 하게 되면은 월에 갚아야 되는 원금이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저렇게 따지면은 예전에 거치식 대출이라 그래서 그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갚는 대출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원금 만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80대인데 예. 새로 결혼해갖고 이제 50년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한 3년 있다가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갔어요. 예. 그럼 그 집은 누구 소유인 거예요? 그 집은 은행이 가져가는 건가? 두 분 다 돌아가신 건가요? 예. 상속하는 분들이 받아가는 거죠. 상속받는 분들이 이제 대출까지 이제 같이 떠안고 아니면은 그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예. 그거는 뭐 일반적인 상속과 같은. 네네네. 맥락입니다. 애는 없어요. 신혼부부라. 예. 그러면 어떻게? 상속자가 없다고요? 상속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네. 대출이 뭐 어떤 대출이냐와 상관없이 네. 그 상속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근데 이거 어쨌든 네. 그 이쪽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군요. 그 가계부채 늘어난 추이를 이렇게 잠깐 뭐 일단 정프로님한테만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저한테만 보여주신다고요? 예, 그냥 한 느낌. 네. 가계대출이 그러니까 요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거와 연관해서 그쵸.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인정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네. 계속 그 대출 보고 있다가 대출 추이를 보고 있다가 음흠. 그 갑자기 7월 이후에 갑자기 확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보기에도 이거는 이상하게 많이 늘었는데 싶을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50년 만기 대출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택담보대출 이게 가계부채 늘어난 거거든요. 여기가 잡혔었어요 이렇게. 한번 살짝 아래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근데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 딱 그 50년 고 대출이라는 거죠. 특례보금자리론하고 50년 만기 대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튀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도 이 대출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어제 LG 엔솔이 실적을 발표하고서 주가가 7% 넘게 올랐는데 7% 올랐어요? 예, 그 전날은 LG 전자가 발표하고서 네, 7% 넘게 올랐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7,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표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다들 요새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가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지금 2022년 3분기에 5,200억 하던 게 2023년 3분기에는 7,300억을 했잖아요. 네. 그럼 거의 한 2,000억 정도 이익이 늘어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가 늘어난 거고 이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성장세가 둔화가 된다는 거지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기울기 약간 좀 낮아졌다 이 정도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S&E 리서치에서 8월까지의 이제 배터리 사용량에 대해서 냈는데 지금 같이 보여주시면은
LG엔솔이 잘 못해서 원래 2위였는데 3위로 밀렸습니다. 고작 성장률이 58.5%밖에 안 돼요. 아니 딴 데보다 그 위에 BYD가 많이 올랐죠. BYD가 많이 올랐군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린 건데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 거는 맞지만 성장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메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맞는데 네. 메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하고 이제 납품 단가에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매출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이익은 괜찮게 나옵니다. 네, 이익은 네, 이제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배터리 회사들의 실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산세액공제라 그래서 AMPC라고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면 미국 정부가 그냥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3분기에 2,100억 원이 잡혔는데 이게 1분기에 1,000억, 2분기에 1,100억, 3분기에 2,1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AMPC가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4분기에는 3,000억 넘게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7,000억, 내년에 1조 7천억이 나올 예정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받는 돈으로. 그럼 영업이익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2025년, 26년까지 북미 공장 계속 늘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네. 이렇게 전기차는 무시하고 배터리만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전기차가 좀 잘 팔려야 배터리가 팔리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동향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상반기에 주가가 너무 올라서 주식적인 관점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그럼 업황은 어떤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황적인 측면하고 주가적인 측면은 조금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어제 삼성전자도 그 한 2조 4천억 정도 잠정 실적 이익 발표해가지고 주가 꽤 오르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경제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경상수지 관련된 뉴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가계부채 관련된 뉴스들 등등해서 뭐 몇몇 뉴스들이 있었으나 그중에 이제 또 중요했던 세 가지 뉴스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 그룹 승계 계획이 있지만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죠.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뭐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정사? 거기는 아마 지금 저 승계 얘기 잘못 꺼냈다간 또 아마 본인 소송도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 등을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BBC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